안녕하십니까. 요즘 국내외 증시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할 것 없이 연일 강세고. 네, 미국 증시는 역사적 최고점을 계속 다시 쓰고 있고요.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이 정말 자산 증식의 새로운 시작일까? 그리고 또 시장을 움직이는 그 힘, 유동성이라고 하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최근 시장 상황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자산 증식 가능성은 어떨지 이걸 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시 유동성, 그리고 자산 가격, 이 둘의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과 자산 가격이요? 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돈이 얼마나 돌고 있느냐, 이게 뭐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살펴보는 건데요. 특히 최근에 그 중요한 경제 지표가 나왔죠. 인플레이션 수치. 네네. 그게 중요했죠. 네, 그거랑 또 그에 따라서 미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여기에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현재 시장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우리 대표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미국 증시가 막 신고가 경신하고 이러는 거 보면 진짜 투자는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후회하시는 분들 꼭 있죠. 실제로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왜 꾸준한 투자가 중요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강한 상승세,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최근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 지표인데요.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좀 낮게 한 3%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네. 이걸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중앙은행 그 연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렇죠. 물가 안정. 근데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 연준이 물가 안정 말고 또 고용 안정, 이것도 목표로 가지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이렇게 균형 있게 보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딱 균형점을 찾는 게 연준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번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로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98%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98%요? 와, 이건 뭐 거의 확실하다는 분위기네요. 네, 거의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럼 금리가 낮아진다는 게 우리 경제나 투자 환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리는 기본적으로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돈의 가격. 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은 더 쉽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늘릴 수 있고요. 개인들도 대출 부담이 주니까 소비를 늘리거나 뭐 집을 산다거나 이런 걸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반대로 은행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는 좀 낮지만 안정적인 상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활발하게 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열리는 FOMC 회의,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막 주목하는 거군요. FOMC가 바로 미국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시장은 금리 인하 자체는 어느 정도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이미 반영이 되었다. 네, 주가에도 상당 부분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시장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금리 인하 시점이나 폭 자체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시장의 돈을, 그러니까 유동성을 얼마나 더 풀 거냐 하는 점이에요. 규모가 중요하다. 그렇죠.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성이나 유동성 공급 규모에 대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 발언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인 유동성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군요. 방금 통화정책 방향성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동성이라는 개념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시겠어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네, 유동성.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중에 풀린 돈의 양. 네,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거나 또는 중앙은행이 직접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시중에 돈이 공급되는데요. 이렇게 경제 전체에 돌고 있는 자금의 총량, 이걸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뭐 M2 같은 지표가 대표적이죠. 그렇군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풍부하게 흐르냐 이건데 이게 주식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되게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면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관계라 보입니다. 저희 분석 자료를 보면요.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자산 규모하고 S&P 500 지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상당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왔어요. 연준 자산 규모랑 S&P 500 지수요? 네, 연준 자산 규모라는 게 연준이 시중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이 규모가 늘어나는 시기, 즉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기에 주식시장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했다는 거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했던 양적 완화, QE 기간에 이런 연관성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면 그 돈이 결국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주가를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이런 거네요.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의 힘이 작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물론 기업의 이익 성장이 주가 상승의 근본적인 힘이긴 한데요. 유동성 환경은 그 상승세에 기름을 붓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유동성이 풍부하면 똑같은 실적이라도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돈의 힘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근데 분석 내용을 보니까 현재 미국 증시는 이미 사상 최고치 수준인데 정작 중요한 유동성 공급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주가는 이미 잔뜩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랐는데 실제 돈 풀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런 관점입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항상 미래에 대한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선반영. 네,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더 나아가서 시장에 돈을 더 풀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먼저 움직였다는 분석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석에서는 앞으로 양적 완화, QE가 다시 시작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양적 완화가 실제로 다시 시작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시장에 풀리게 된다는 뜻이네요. 유동성을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되면 그 넘쳐나는 돈은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 가격, 특히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의 가격 움직임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낮아지고 또 양적 완화 같은 정책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막 넘쳐날 걸로 예상이 될 때 사람들은 보통 그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이나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아주 낮은 환경에서는요, 은행예금이나 안전한 국채 같은 자산의 투자 매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자가 너무 적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 1억 원을 예금해도 1년에 손해지는 이자가 정말 얼마 안 된다면 굳이 그 돈을 은행에 묶어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죠. 대신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 대표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자 받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차라리 배당 주는 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라거나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사두는 게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 주변만 봐도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 계좌 새로 만들거나 소액으로라도 부동산 투자 알아보는 친구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이런 개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금리 환경은 자연스럽게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힘이네요. 네. 이러한 자금의 이동 자체가 구조적으로 주식이다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개별 기업 실적이 좋아지거나 개별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거랑은 또 별개로 돈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자산 시장 전체를 떠받치는 효과를 낳는 거죠. 물론 이 과정에서 모든 자산이 다 똑같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기술 성장주나 특정 지역의 부동산처럼 시대적 흐름이나 투자자들 선호에 따라 더 주목받는 분야가 생길 수는 있죠. 단순히 개별 종목 잘 고르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큰 물결, 그러니까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가치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기보다는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오를 걸로 기대되는 다른 형태의 자산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는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자산, 혹은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 그리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같은 것들이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미국 정부 부채 증가와 그로 인한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이게 역설적으로 다른 투자 자산의 매력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정부 부채라는 그 거대한 문제가 결국 달러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다시 개인들의 자산 배분 전략, 그러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대한 선호도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이런 큰 그림을 놓치고 단기적인 시장 등락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고 후회할 수도 있겠네요, 정말. 분석에서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눈앞의 작은 파도에만 신경 쓰다가 큰 물결을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런 거요. 하지만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분석에서는 지금이라도 꾸준히, 예를 들어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다면 이미 현명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산 증식이라는 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거든요. 마라톤이요? 네,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장기적인 추세와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꾸준히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분석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여러 지표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 기대감, 잠재적인 유동성 확대 가능성, 그리고 달러 가치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자산 증식을 위한 기회가 어쩌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일 수 있다는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미래는 누구도 단언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지만요. 현재까지 드러난 큰 흐름은 그렇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 풀리는 돈의 흐름과 중앙은행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리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각자의 투자 계획이나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실 때 오늘 저희가 함께 논의한 이런 거시적인 변수들, 예를 들어 유동성의 방향성, 금리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달러 가치의 장기적인 추세 같은 것들을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매일의 시장 뉴스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이런 더 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주로 유동성 확대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떠오릅니다. 만약 분석대로 유동성이 계속 풀린다면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유동성 중심의 상승세 속에서 우리가 혹시 간과하고 있거나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변수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이 결국 통제 불가능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오거나 심각한 자산 버블을 만들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정학적 위기나 또 다른 경제 충격이 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가능성은 없는지 같은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볼 화두로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기회와 위협은 종종 함께 오기 마련이죠. 끊임없이 질문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자세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저도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